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씨가 오늘 만난다. 이건 예고된 결렬이에요. 그렇죠? 그 예고된 결렬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미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만약에 회동을 하자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실무자들이 만나서 어떤 내용은 합의를 하고 어떤 내용은 서로의 입장 차가 있다라는 걸 발표하게 되는데 이미 비서실장이나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측에서는 못 받을 만한 카드, 즉 이낙연이 여태까지 주구장창 이재명 당대표에게 요구했던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를 하고 통합 비대위를 설치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지금 이거 어이없는 거죠. 이거 받을 수도 없는 카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두 명이 만났냐? 서로의 명분 쌓기예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끝까지 자기는 이낙연 총리를 품으려 그랬다. 잡으려 그랬다. 그런 명분이 있는 것이고 이낙연은 끝까지 탈당하기 전까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 그러니까 서로 명분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결렬될 거 뻔히 알지만 만난 거예요. 그렇죠? 서로 명분 쌓기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낙연 씨가 지금 요구하는 요구 자체가 총선 4개월을 남겨놓고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고 비대위 이 자체가 지금 얼토당토한 얘기거든요. 내년 총선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재명 당대표 만약에 사퇴하고 그러면 이낙연 씨 말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통합 비대위라는 거를 만들면 뻔히 정세균 게 한 명 들어오고 뭐 김부겸 게 한 명 들어오고 뭐 이낙연 게 한 명 들어와갖고 사실 공천권 나눠먹자라는 그거밖에 더 됩니까? 호남 동교동계 들어오고 사실 민주당은 혁신이 아니라 구태로 돌아가는 사실상 이낙연의 요구였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뻔히 어떤 협상이나 이런의 여지도 없지만 그냥 카메라 앞에서 나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 잡고 신당 창당하는 거 제고해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한 거고 이낙연은 자기가 탈당하기 전에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에게 통합 비대위 설치를 요구했다. 이런 예고된 탈당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괘씸한 건 뭐냐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을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시면 이낙연이가 탈당해서 결국은 화총구를 누구한테 겨누겠냐 이거죠. 그렇죠? 이낙연이가 지금 탈당하면서 신당 창당의 캐치플레이드가 뭔지 아세요? 다시 김대중으로 해요. 생각해 보세요. 신당의 캐치플레이드가 다시 김대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호남을 밑바탕으로 이낙연이가 수도권이나 이런데 뭐 나와서 지네들이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제3당 뭐 4당으로 나와갖고 뭐 당선될 확률이 없으니까 결국은 호남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호남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퇴출당했던 동교동계 직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에서 여러분들 싸우면 제가 이낙연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호남에서 민주당과 경쟁을 하려면 호남에 출마하는 이낙연의 신당 멤버들이 누구를 공격하겠냐고요. 우리가 내년 총선에 힘을 모아갖고 윤석열 정부를 심판 선거가 돼야 되는데 지네 배지를 위해서 호남의 우리 시민들, 호남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호남에서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의 총구가 민주당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낙연은 본인이 신당 창당을 하든 뭐든 지랄을 하든 신경을 안 쓰지만 결국은 이낙연이가 호남에다가 자기 다시 동교동계 지금 캐치플레이드가 다시 김대중으로 해요. 이 다시 김대중으로라는 게 호남 동교동계 모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호남 동교동계의 수장이 누구냐면 권노갑이에요. 권노갑. 이 권노갑이라는 사람은 현재 당적이 민주당입니다. 이분도 나이가 이제 80이 훌쩍 넘어갖고 90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모아갖고 결국은 호남 갈라치게 해갖고 제2의 안철수를 꾸는데 이낙연이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호남 시민들이 이낙연을 더 싫어해요. 그치?
언제적 호남 동교동계고 민주당이 그 안에 8년 동안 이게 분당의 그 주기를 보면요. 8년 주기가 있어요. 8년 주기. 안철수가 호남 호남 홀대론을 꺼내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면서 결국은 뛰쳐나간 거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낙연이가 굉장히 못된 짓을 한 게 신당 창당이라는 압박용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협박한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를 협박한 거예요. 너 물러나지 않으면 나 신당 창당한다. 너 물러나지 않으면 신당 창당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이 생각이냐면요. 지가 호남의 기득권이라는 걸 지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배지는 호남 사람들이 달고 있지만 그 유권자들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게 호남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재명 당대표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고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 호남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이제 이낙연의 신당 창당의 출범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오영환이는 현직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오영환이는 완전 이낙연의 그 꼬몽이잖아요. 그러면 오영환이는 배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있으면 탈당을 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이낙연계로 꼽히는 사람들 현대 신당 창당은 반대했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 호남 이낙연계 의원님들이란다. 의원들이 뭐 고영인 뭐 누구 있죠 이번에 그 비대 민주당 최고위에서 사퇴한 애 고 누구 있죠? 그런 애들 이제 나가갖고 앞에 기호 받으려고 앞에 기호 받으려고 걔네들은 이제 배지로 나가겠죠. 송갑석 송갑석 고영인 이런 애들은 현직이기 때문에 고영인은 호남이 아니래도 얘네 다 따라 나갈 거예요. 지금 현재 보면 결국은 이제 공천 탈락 이후에 지금 신당 창당에서 이석현이 이른 자들도 경기 안양에서만 6선 헤쳐먹고 또 무슨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다고 이제 7선을 노리고 전북 익산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전북 익산에서 7선에 도전을 한다고요. 결국은 민주당이 결국 진짜 전국 정당으로 도약하고 그렇잖아요. 안철수가 2017년 때 이재명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와 결별을 하면서 국민의 당이라는 안철수의 당이 거의 호남에서 독식을 했어요. 그때 민주당이 호남 의석을 빼고 123석을 얻었고요. 그때 국민의힘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 122석을 얻어갖고 한 석 차이로 민주당이 제1당이 됐었던 기억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민주당이 그 당시에 의석은 123석을 얻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국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렇죠? 호남을 빼고도 123석을 얻는다는 건 호남에서 안철수가 그 당시에 지역구랑 비례대표 합쳐갖고 38석인가 먹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여러분들이 지난 21대 총선만 대승을 한 게 아니라 20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123석에다가 38석을 하면 거의 160석 이상을 민주 진영에서 얻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큰 기대를 하고 갔겠습니까? 둘 다 이낙연이 무슨 얘기할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재명 당대표한테 그런 카드를 내밀고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끝까지 신당 창당은 분열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제일 이제 이낙연이가 결국은요 호남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호남에서 자기가 지지를 받지 못하면요 다음 대선도 없잖아요. 지난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선 경선 과정에서 호남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밀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을 이제 공식화시켰고 이제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는 호남 의원들 현직 의원들 끌어모아갖고 사실상 기호 압번이라도 받아갖고 무슨 신당 창당 이름 해갖고 민주당 대 이낙연의 신당이 붙는 구도로 지금 점차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내년 총선은 이제 5당 체제로 갈 가능성이 가장 커졌죠. 5당 체제? 5당 또는 6당 제가 보면 4당 이상의 총선 치러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낙연 신당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 다음에 이준석 신당, 거기에 이제 민주진보 진영에서 개혁, 진보, 연합, 비례정당들이 한 2개 정도 지금 만들려고 하죠. 정의당, 그 다음에 녹색당, 민중당, 뭐 노동당, 진보당, 뭐 이렇게 합쳐서 개혁, 진보, 연합을 하나 만들려고 그런 거고, 3인당과 조국 장관님, 그리고 기본소득당, 이런 정당들이 또 비례정당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이제 다당제 선거가 이제 실현되는 총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낙연이 이준석과 손을 잡겠다는 뉘앙스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건 물 건너 간 거예요. 지금 단순히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지율이 안 나오면 이준석과 손을 잡을 수 있지만 이낙연이가 호남에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온다 생각되면 이제 이준석 신당과는 손을 잡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호남에 정서가 있고 호남에 색깔이 있기 때문에 국힘당의 전 대표였던 그 이준석과는 손 잡을 일은 없겠죠. 당분간은 거리 두기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호남에서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없기 때문에 호남의 신당 창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굉장히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준석과 손 잡을 연대는 뭐 3월달이나 가봐야지 알 수 있는 형태고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이낙연을 민주당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낙연은 스스로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고, 저는 민주당이 저는 오늘 오히려 언론에서는 민주당 분열 뭐 이렇게 앞으로 험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당의 모습, 여태까지 이런 배지에 목숨을 걸었던 기득권, 호남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퇴출당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민주당이 진보 개혁의 맏형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아가는 오늘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낙연의 신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려면 호남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혀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오히려 호남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가 가장 높은, 가장 민주적인 생각과 뜨거운 어떤 피가 끓는 이 반민주 세력들에게 가장 원한이 많은 우리 호남 시민들이죠. 이런 우리 시민들이 내년 누가 봐도 윤석열 심판 선거로 치러야 되는 이 마당에 이낙연이 이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당의 최고의 기회가 왔는데, 이때 이낙연이라는 자가 신당 창당을 해서 결국은 총구를 민주당에게 겨룰 게 뻔하니까 더 분노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이낙연은 오늘로써 스스로가 정치 하발이라는 걸 인증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이낙연은 개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해요. 이낙연이가 만약에 민주당이나 만약 어떤 지분이 굉장히 많고, 한마디로 지분도 없는 새끼가 지분 많이 있는 척,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의 지분을 거의 한 70%는 갖고 있죠 지금. 근데 진짜 얘는 소액주주도 아니고 집단에는 뭐 주주라고 생각했지만, 이낙연이가 지금 탈당함으로써 만약에 민주당에서 진짜 영향력이 있거나 그랬으면 정말 조금이라도 어떻게 민주당 분열돼서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지자들이 아무 동요가 없어요. 언론만 이재명 민주당, 이낙연 결별 수순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잘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야? 이낙연은 겉으로만 전 총리, 4선 국회의원 그런 어떤 화려한 스펙을 갖고 있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현재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 그런 거를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민주당 이낙연 탈당해갖고 의원들이 동요를 하거나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나도 탈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언제적 이석현이 같은 애들 안양에서 육선해 먹고 퇴물들 붙어갖고 힘으로 합친다. 저는 그래서 이낙연 탈당이, 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이낙연이 민주당의 지분을 한 30%만 갖고 있었어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고 막 그랬겠지만, 이낙연은 오히려 민주 진영을 갈라치게 하는데 선봉장에 서 있고,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찍는데
이런 자들이 민주당에 남아있을수록 진짜 민주당을 위하고 내년에 반드시 윤석열을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힘 빠지는 일이었죠. 안 그래요? 이낙연과 그의 지지자들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여태까지 똥파리 새끼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당한 만큼 이재명을 지키려고 했던 여태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 당하다 보니까 이런 민주당의 탈당 분당 이런 사건 갖고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 우리가 너무 내성이 생기고 지지자들도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다 보니까 우리가 뽑은 당대표가 검찰로부터 영장 청구를 당하고 법원에서 극적으로 회생하는 그런 스펙타클한 지지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낙연 따위 무슨 신당 창당한다는 그딴 소리에 정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좀 정치를 제가 좀 큰 판을 좀 보고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어떻게든지 이낙연 잡아야 된다. 신당 창당은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왜냐면 저는 오로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낙연의 신당 창당은 오히려 민주당을 더 강한 민주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낙연의 탈당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진짜 이제 민주당이 가야 할 길,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올바로 당원 중심 그리고 개혁 중심의 민주당으로 쓰는 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 지지자들이 왜 동의를 안 하는지 벌써부터 이낙연은 신당 창당이 실패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마음에 맞지도 않은 인간들을 같은 정당이라고 하면서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에 얼마나 지지자들의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제 말 맞죠?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찍어야 됐던 그동안에 얼마나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 선거 때마다 괴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괴로움이 없어진 거죠. 적어도. 이제는 아닌 놈들은 나갔으니까 민주당에 여태까지 우리가 지네가 수박 소리 듣기 싫다고 했지만 저 스스로들이 이제 수박을 인정한 거죠. 겉으로만 파란 잠바 있었고 내심 민주당 분열을 하기 위해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이낙연이가 탈당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반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낙연이 탈당함으로써 신당 창당함으로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낙연은 지난 대선에 이재명을 돕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맞잖아요. 이낙연은 지난 대선에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바라지 않았던 인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그 이후에 당대표를 하고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당원 단계로 개정해서 대의원 제도를 축소시키고 권리당원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높이는 이런 계기가 돼서 결국 이낙연은 이재명을 끝까지 인정 못한 거죠. 그렇죠? 이재명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이낙연, 그랬으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라는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이낙연 결국은 호남을 중심으로 자기네가 이제 다시 김대중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이죠. 김대중을 누가 가장 욕먹이고 여태까지 김대중 대통령을 고립시켰습니까? 호남 동교동계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이낙연의 신당 창당이나 호남의 다시 김대중으로가 먹히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먹히지가 않냐면요. 호남 동교동계는 벌써 쓰라린 아픔을 한 병 겪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석 하나 해줄게요. 호남 동교동계가 안철수를 따라가서, 그렇죠? 호남 동교동계가 안철수를 따라가서 배지를 4년 동안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평탄한 생활을 했을까요? 안철수 따라 나갔다가 배지는 달았는데 결국은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이랑 합당한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분열되고 또 바른미래당과 합당 못하겠다 그러면서 남아있던 민생당이 있었고 이미 호남 동교동계라고 했던 과거의 정치인들은요 지금 탈당, 그러니까 호남 동교동계가 이낙연을 전체가 지지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때 안철수를 따라갔던 호남 동교동계의 대표적인 게 박지원이었잖아요. 지금 박지원이는 누구보다도 이낙연을 비판하잖아요. 왜 비판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호남 홀대론이 먹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배지에 급급했던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철수라도 따라가서 배지라도 일단 달고 나중에 복귀하자. 그런 입장이에요. 한번 밖에 나가면 얼마나 추운지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8년 전에 이를 되풀이한다 그래갖고 이낙연이가 호남에 어떤 다시 김대중이라면서 신당창을 차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젠 동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동요할 필요가 없거든요. 당장은 뺏지 못하라도 4년 참았다가 다시 4년 후에 도전하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게 낫지. 나중에 안철수 같이 따라 나갔다가 바른미래당 거쳤다가 다시 나가긴 쉬워도 돌아오긴 너무 힘든 게 정치예요. 그렇죠? 탈당이라는 게 나갈 때는 쉬워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탈당해서 성공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승민 같은 정치인들, 결국은 장제원이 유승민, 바른미래당 나갔던 애들도 결국은 원대 복귀하게 돼 있어요. 벌써 쓰라린 경험을 8년 전에 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낙연이 따라가고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응? 저는 결국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의 만남이 결렬됐다. 이거는요. 결국은 이낙연의 대선 불복이에요. 그렇죠? 이낙연의 대선 불복의 어떤 그 결과가 2년 후에 총선을 앞두고 결국은 개파공천. 어떻게 보면 이낙연은 민주당에 퇴출돼야 되는 정치인이거든요. 민주당의 개혁은 이낙연이 나가는 것이고 민주당의 개혁은 이재명이 내년 총선을 이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언론은 계속 이런 식으로 공격할 거예요. 국힘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뭐든지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보이는데 민주당 니들은 도대체 뭐하냐. 이런 개소리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라 그랬죠. 이재명 당대표가 내년 총선을 이끄는 자체만으로도 민주당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다. 주류의 교체. 그러니까 언론들은 계속 무슨 민주당의 분열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이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체성을 찾는 사실상 민주당답지 않은 인간들이 민주당을 뛰쳐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응? 그래서 저는 이걸 분열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된 민주당의 길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낙연이 나가서 홍남을 많이 작업을 하겠고 그 호남에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이낙연이가 나갔다 그래갖고 민주당 당원들이 동요를 하거나 집단 탈당이 일어나는 일도 없고 이낙연의 탈당은 결국 똥파리들의 탈당이고 똥파리들이 민주당에서 나가면 결국 민주당은 더 정체성이 확실한 민주정당으로 나오는 거고 저는 그래서 가장 그 비열한 정치가 이낙연이다. 이낙연은 이제 자기의 그 성향을 드러낸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피가 거꾸로 솟는 선거가 될 거예요. 이게 왜 이낙연의 신당창당이 의석이나 정치권에 큰 파장은 없지만 제가 분노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과 싸워야 되는데 이낙연의 신당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20년 총선 때 열민당 그 당시에 지지자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 윤석열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을 하고 민주당의 힘을 모으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들이 민주당 갈라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다시 국힘당의 윤석열 정권 심판 플러스 이낙연 신당 창당을 같이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쁜 정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년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파탄,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대한민국을 거덜내고 파탄냈는데
결국은 여기저기서 이낙연 신당 창당 세력들과 합류하는 의원들, 거기에 민주당 그 새끼들이 호남에서 표 얻으려고 그러면 국힘당 공격하겠습니까? 민주당 공격하겠습니까? 그렇죠? 호남에서 표 얻으려고 그러면 호남의 라이벌이 국힘당이 아니잖아요. 이낙연 신당이 결국은 공격의 대상이 민주당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민주당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낙연의 신당을 인간으로 보겠냐고요. 그러면 윤석열을 한마디라도 더 비판해야 될 우리 지지자들이 호남에서 이낙연 신당과도 싸워야 되니까 얼마나 에너지 낭비냐고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얘기 조금 하고 갈게요. 이제 민주당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특검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거부권을,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1월 12일 전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할 텐데 아마 전광석과 같이 할 것이다. 왜 그러면 하루라도 이 이슈를 벗어나서 내년 총선을 치르고 싶어하는 게 현재 윤석열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김건희의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거부권이 날라왔을 때, 그러니까 이 이슈는 오래 끌어야 돼요. 그렇죠? 자기 가족 보호하려고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다. 이거는 시간을 오래 끌수록 민주당이 총선에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의결이라고 하거든요. 재의결에 민주당이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잘 짜는 것이냐. 이게 민주당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심층 분석을 하나 해드릴게요.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 수사가 남았죠. 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민주당이 이 카드가 왜 신의 한 수가 손에 쥐어지는 거냐면요. 검찰이 움직이질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민주당이 재의결 카드를 쥐고 있는 이상 검찰이 선거 막판에 이재명 당대표를 기소하려고 그랬던 사건이나 여러 가지 공작을 민주당이 칼을 쥐고 있어요. 칼을 민주당이 쥐고 있다 보니까 검찰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엄청난 카드를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작을 못해요. 거기에 국힘당도 섣불리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 영장 청구해버리면 그냥 모든 이슈는 김건희 김건희 특검 재의결 붙이면 그냥 아사리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비넷을 열어봐야 블랙홀이거든요. 김건희 카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셔도. 거기에 민주당이 2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어마어마한 그 공천 파열음이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어떤 이재명 당대표를 물러가거나 이런 소리를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죠. 거기에 이제 한동훈이가 그러면 이제 잔머리 국힘당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힌다는 거죠. 지금 한동훈이가 결국은 제가 총선을 지휘하지 못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동훈이가 만약에 가장 우려했던 것 같이 특검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 민주당이 스텝이 꼬여요. 근데 이미 대통령실에서 정광석과 같이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죠. 한동훈이는 이미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동훈이가 결국은 민주당과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여태까지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국민 개무시하고 국민 여론 70%가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역사는 송두리째 일본에게 빼앗기고 역사의식 하나조차 없고 이제는 독도마저도 넘겨주려는 윤석열이가 지 부인만은 지킨다는 거예요. 독도는 내주더라도 내 부인은 내가 지킨다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국힘당이 뭔가 변했다, 한동훈이는 좀 다른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윤석열보다 더한 놈이 한동훈이다라는 이런 이론이 같이 접수가 되다 보면 한동훈이는 뭘로 통합을 이룰 것이고 뭘 개혁할 것이고
한동훈이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건 언론이 포장해서 줘서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한동훈이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래갖고 조중동이 일제히 한동훈 불출마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 같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말에 얼마나 모순이 있냐면요. 한동훈이는 위치가 뭐지요? 비대위원장이죠. 한마디로 국힘당은 지금 비상 상황이에요. 비상 상황에 자기가 당권을 잡은 겁니다. 그럼 비상 상황에서 당권을 잡았으면 단 한 석이라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한동훈이는 나갔어야죠. 누가 들으면 한동훈 불출마 선언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 한동훈이가 무슨 4선 여태까지 4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의 지역구나 기득권을 포기하고 불출마를 선언한 것 같이 얘기 들리죠. 그렇게 포장해주면 안 돼요. 한동훈이가 뭐 여태까지 3선 4선 지가 여태까지 뭐 국회의원 배지 늘 달던 사람이라서 저는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한동훈이는 이건 당이 위기 때 왔기 때문에 진짜 험지라고 불리는 험지라도 나가갖고 자기가 국힘당을 위해서 싸워서 한 석이라도 더 갖고 오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가 불출마하면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 같이 한동훈이가 무슨 여태까지 국회의원 해본 적이 있어요? 비대위원장이라는 새끼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래도 자기 지지층한테 인기가 가장 많다 그러면 어디든지 나가갖고 한 석이라도 갖고 와야죠. 응?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나가자니 욕 뒤지게 먹을 것 같고 험지에 나가자니 떨어질까봐 겁나서 못 나오고 그러니까 지가 선택한 카드가 불출마인데 마치 누가 들으면 한동훈이가 4선 국회의원인 줄 알아요. 5선 도전하는 거 포기하고 불출마 선언하는 것 같지. 그러면 한동훈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계속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스스로가 이제 이 특검법 거부로 제가 얘기했듯이 한동훈 윤석열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민주당 때리기보다 민주당은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준석 신당 때리기에 골치 아프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행히 이낙연 씨는 민주당의 어떤 그 인기가 없지만 국힘당에서는 또 차원이 달라요. 국힘당에서는 이준석이가 인기가 있어요. 나름. 이준석을 따라 이준석이 옳다, 이준석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현직 의원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는 앞으로 누구랑 싸워야 되냐?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분명히 예고해 드릴게요. 한동훈이는 민주당과 싸울 겨를도 없이 한동훈이는 영남 중진권들과 싸우다가 결국은 백기 들고 투항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 한동훈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영남의 중진들 물갈이하고 영남의 초선들 물갈이해서 용액관, 검액관들을 심어야 되는데 검사 공천 안 한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한동훈이가 여기저기서 막 개혁한다 뭐 얘기를 듣겠다고 해야지만 영남 지역에 혁신적으로 검사 공천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많은 사람들이 국힘당이 뭐 19표만 이탈을 하면 19표만 이탈을 하면 사실상 뭐 김건희 특검법이 뭐 저기 통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돼요. 왜 통과되는지 잘 보세요. 제가 영남에서 배지 달고 있어요. 영남뿐만 아니라 국힘당에 100 지금 한 100 한 4-5석 있다고 생각합시다. 최하 여기서 50명이 날아가요. 그렇죠? 50명이 날아가요. 그러면 50명이 날아가는 순간 그 중에서 한 10명은 뭐 자포자기하고 뭐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도 있겠고 다음을 보고 대부분 영남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다가 결국 무소속이라도 나가려고 이것저것 막 살피겠죠.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준석 신당의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안에서도 이낙연 신당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이준석 신당에도 공천 못 받은 사람들은 글로 다 몰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미 자기는 국힘당 소속이 아닌데 뭐하러 김건희 특검법 여야가 재의결하는데 거기 들어가겠냐고요.
이해가 가세요 이제? 나는 어차피 국힘당에서 버림받았어. 국힘당에서 버림받았는데 내가 뭐하러 거기 기어 들어가갖고 김건희 특검 반대를 눌러주겠냐고요. 나는 이미 국힘당 소속도 아니야. 생각해봐요. 배지들 잘 봐요. 국힘당에서 공천 못 받는 순간 탈당자 다 생겨요. 그럼 탈당해갖고 어디로 가요? 이준석 신당을 가든지 국힘당 탈당해갖고 무소속으로 나가려고 할 겁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뭐하러 국힘당이 원하는 대로 같이 가갖고 거수기 노릇을 하겠냐고요. 내 소속이 국힘당이 아닌데 뭐하러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하는데 들어가서 찬성인이 반대를 누르겠냐고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표결 자체를 참가 안 할 확률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저는 통과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찬성은 누르지, 물론 비밀투표에서 대놓고 찬성은 누를 수 있겠지만 또 누가 가서 찬성 눌렀니 안 눌렀니 이런 욕 먹기 싫으니까 아예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250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250명밖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3분의 2가 몇인지 생각해 봐요. 250의 3분의 2 몇이에요? 누가 계산 빠른 사람? 응? 250의 3분의 2 167이에요? 그래서 내가 민주당 당독으로도 이게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그렇지? 이제 이해가 가요? 250명 중에 민주당에서도 낙지나 이런 애들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은 또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호남의 베이스를 두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를 해? 라고 하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어요. 그쵸? 이번에도 여러분들 안 들어간 사람 몇 명은 보였지만 180명 전원 찬성이잖아요. 어차피 호남에 지역구를 두고 민주당과 경쟁하려고 그러면 윤석열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호남에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고 거기 나간다 그래도 본회의에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거 얘기한 거예요. 2월 20일 이후에 재의결을 하면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미 공천은 끝나요. 이미 공천은 끝나요. 그 전에 이미 뭐 공천 탈락자들 더 엄청나게 시끄러웠고요. 그러면 신당에 합류하는 세력들이 누군지 다 보입니다. 이준석 신당을 따라가거나 국힘당, 그러니까 영남 중진들 중에서 잘 봐요. 영남 중진들이나 초선들 있죠. 현재 영남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천을 못 받는 순간 정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럼 국힘당은 무조건 탈당을 합니다. 국힘당에서 공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탈당해갖고 신당으로 가든지, 아마 근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갈 수 있나? 그거 방지되지 않았나? 하여튼 이런 상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뭐 단순히 19명이 이탈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19명이 찬성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 몇 명이 나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공천은 전쟁이에요. 이번에 내가 공천 받으면 4년간 왕노릇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살 수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 한번 도전하려고 여태까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만약에 20여 년 동안 영남에서 윤석열 정권 탄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번에 나를 공천을 안 주고 검사, 언제 듣도 보도 못한 검사가 뚝 떨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도끼 되는 거예요. 도끼, 빠루 도끼 들고 그냥 한동훈 나와! 이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정말 반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3분의 2 출석,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퇴장도 못해요. 요번에는 어차피 통과될 것 같으니까 표결 직전에 전부 퇴장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표결 직전에 얘네들은 퇴장을 했지만 다음 그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얘네는 퇴장도 못해요. 얘네가 표결 직전에 퇴장하는 순간 분모가 확 줄어드니까 얘네는 퇴장도 못해요. 진짜로.
과반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거예요. 정족수는 과반 이상. 그 국회 안에 150명만 들어가면 돼요. 민주당 단독으로도 150명 들어가잖아요. 박병석은 안 들어간 거지. 반대는 없었잖아. 재적의원 180명 중에 찬성 180이었잖아. 안 들어간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쌍특검은 그리고 민주당이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슈를 끌어야 돼요. 어떻게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나 민주당 지도부가 잘한 게 이걸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헌재에다가 무슨 헌재가 이걸 뭐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는 것은 과연 대통령의 가족을 수사를 하자는 특검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윤석열이가 거부하는 게 맞냐?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가족 문제에 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부권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이 이슈를 계속 끌 수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은 역사는 포기하고 김건희만 지킨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동훈의 결국은 제가 이번에 윤석열이가 정광석화 같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그 얘기를 딱 할 때 한동훈의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들었구나. 대통령실에서 이제 한동훈이가 혹시나 제가 처음에는 잘 짜여진 대련이라도 해서 국민을 속일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벌써 한동훈의 임무가 쥐어진 거죠. 너 지금 특검 못 막으면 너도 끝이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운명은 민주당 손에 달린 거예요. 민주당이 재의결을 해갖고 그게 통과되면 한동훈 끝난 거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그래서 한동훈 길어야 2달이라고 그랬잖아요. 홍익표 못 믿었는데 참 잘해요. 제 방송을 안 받아서 그래요. 장승장님이 딴 방송 보다가 원내대표 선거할 때 제 방송만 봤어도 홍익표를 이재명 당대표가 엄청나게 신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제 시청자들은 여기 다 홍익표 믿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한동훈으로는 내년 총선 지휘 못한다라고 얘기했냐면, 김건희 특검이 재의결해서 통과가 되면 한동훈 끝난 거죠. 그렇죠? 한동훈과 윤석열 같이 사실상 탄핵당한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못 막아냈는데 무슨 총선을 지휘합니까? 김건희 특검 딱 통과되는 특검 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힘당에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총선 망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이제 물밀듯이 들어와요. 공천도 끝났겠다, 공천은 못 받았겠다, 공천을 받았다 그래도 자기 지역구 여론조사 돌려봤더니 민주당 후보랑 벌써 15% 이상 차이 나는데, 에이 씨발 공천 받으면 뭐해, 이미 어차피 떨어지는 거. 오빠 용화대에서는 어때? 오빠, 아니면 오빠가 아니구나. 동훈아, 너 뭐 한 거야? 야, 이 비웅신 새끼야. 너 내려와, 이 비웅신아. 그것도 하나 못 지켜? 이거야. 그냥 생각해봐요. 지금 한동훈이가 이렇게 조기 등판한 거는 김건희 특검 막으려고 했는데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어떤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지, 공천 탈락하면요 국힘당보다 더 미운 게 민주당이고 민주당보다 더 미운 게 국힘당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진짜 뼈찌를 달아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공천 날리잖아요. 진짜 내가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힘당보다 민주당 새끼들이 더 미운 거고, 내가 국힘당 소속이지만 나 공천에서 탈락시키잖아요. 민주당보다 국힘당이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아예 내가 이런 미친 정당을 위해서 내가 싸웠나? 그래서 제가 정청래 의원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파이어. 이 지랄하는 새끼가 공천을 날릴 때
눈물을 머금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는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덕헌 유세단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다른 의원들 자기는 공천도 못 받고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데 딴 사람들 당선 돕겠다 그러면서 시민들 만나러 다니고 인사하고 연설해주고 그래 과거에 선당우사의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청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정청래 의원 같이 마음 아픈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때 김종인만 아니면 자연스럽게 마포에 나가갖고 벌써 4선 의원이 되고 항상 그랬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청래 의원이 3선이지만 늘 한 번 국회의원하고 4년 쉬고 또 한 번 국회의원하고 4년 쉬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 3선이 됐는데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 되게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려다가 깜빡 잊고 말씀 못 드렸어요. 그저께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께서 공천 관리위원회 공천 적격 심사를 받았어요. 정청래 의원님이 공천 후보자 적격 심사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청래 의원이 자기가 늘 한 번 하고 4년 야인으로 지내고 한 번 하고 야인으로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늘 국회의원 4년 차 되면 되게 불안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늘 방을 빼야 되고 나와 같이 일했던 보좌관들을 다시 백수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청래 의원님이 국회의원에 도전하시면 연속으로 처음으로 국회에 등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속으로 국회에 등단하는 거예요. 한 번도 쭉 국회의원을 해본 남들은 뭐 연속 5선, 연속 한 지역구에서 6선, 기본적으로 3선 이렇게 해먹는데 참 처음으로 이번에 다시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원님이 그동안 야인 생활을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쭉 국회의원을 했다 그러면 의원님도 지금 퇴출 대상이다. 왜냐면 정청래 의원님이 한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쉬지 않았다 그러면 정청래가 5선이야. 그렇죠? 그러면 정청래가 5선이면 정청래도 어떻게 보면 퇴출의 대상이 돼야 돼. 근데 적어도 정청래는 4년하고 한 번 쉬고 4년하고 한 번 쉬어서 사실 징검다리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정청래에게 기득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님이 4년 거의 8년 동안 20년 중에 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지만 여의도에 갇혀 있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 정청래인 게 바로 그 8년의 귀한 시간이 있었다.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5선을 쭉 달고 있었다 그러면 당원과 지지자들은 지금같이 정청래 의원님을 응원하지 않는다. 4년 배지 달고 4년 밖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정청래 의원들은 시민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늘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갇혀있지 않는 정치인이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허송세월이 아니라 정말 귀한 시간을 남들은 겪지 못하는 늘 여의도의 테두리 안에서 여의도의 문법으로 생각할 때 늘 당원과 지지자들의 생각을 대신 대변해 줬던 정청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과거의 아픔도 있었지만 오늘날의 정청래가 된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 이것만 확실히 얘기합시다. 민주당은 최고의 혁신을 이뤘고 민주당은 그 혁신에 반대하는 이낙연이 탈당한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자체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정치는 민주당 분열하면 어떻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힘당은 더하면 더했지 그 집단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그래도 여러분들 그 정치적인 신념 결사체 이런 게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남아있는데요. 국힘당은 이익을 위해서라 그러면 당적을 옮겨가면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조경태죠. 그래서 이 이익 집단들이 한번 이제 배지의 눈가리가 돌아가면 어떤 개싸움을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이명박이한테 친박이 공천 학살당하니까 어때요? 친박연대. 이명박이한테 공천 학살당하면 친박연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 분석이 맞을 거예요. 아마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주가조작 특검법 재의결 붙이면요, 한 2월 중순 이후에 붙이면요, 아예 제가 볼 때는 250명 미만으로 국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는 순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국회의 힘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여태까지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뭐 간호법, 양곡법,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우리 법안들이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권에 의해서 사실상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방송법, 이런 법들. 결국은 민주당이 이런 법들을 어떤 뭐 간호법들은 우리 간호사분들과 그의 가족들, 이 노동자들은 2천만 노동자들을 대비해서 이런 노란봉투법이 있었고, 농민들을 위한 양곡법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언론의 정상화를 위한 양방송법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이라는 오만과 독재에 갇혀 있는 이런 검사 독재 정부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 민주당이 내년에 200석을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200석을 얻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200석 얻으면 윤석열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200석 달라 그러면 오만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0석을 달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옛날에는 민주당에게 200석을 주십시오 그러면 뭐 니네끼리 다 처먹으려고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윤석열의 거부권 정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200석을 얻어야만 윤석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이 먹히는 것이고요. 하여튼 제가 보면 벌써 한동훈 비대위 막말 논란에 벌써 중도 사퇴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불안해했던 거는 한동훈이가 180도 그 전에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바뀌어갖고 부드럽고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럴까봐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깐죽대는 게 더 이제는 노골적으로 정치인이 됐다 그래갖고 노골적인 정치의 언어로 더 얄미운 짓거리하고, 이제는 더 세게, 법무부 장관일 때도 얼마나 민주당을 향해서 그 날석에 얘기를 했습니까? 국민들이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강대강으로 민주당과 부딪히는 모습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제가 보면 2월달 안에 날아가요. 뭐 바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도 막지 못했는데 뭐 앞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호시탐탐 또 이준석 신당은 밖에서, 이게 봐세요. 신당을 창당하면요, 왜 한동훈이는 앞으로 이준석이한테 공격을 엄청나게 당할 수밖에 없냐면요,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그 정당의 지지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국힘당과 윤석열을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해가 가시죠? 이준석이 지금 민주당 욕합니까? 욕하지 않아요. 왜 욕하지 않을까요? 자기의 지지층 기반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라 국힘당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준석 지지층의 베이스는 국힘당과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보수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마구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이가 신당 창당해갖고 나가면 누구를 비판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할 거라고요. 근데 그 공격의 강도가 이준석이 더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낙연은 이재명 당대표에 비해서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대선 불복 경쟁자였던 이낙연이 이재명을 인정하지 못해갖고 결국은 신당 창당하는 그런 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이준석은 왜 그러냐면 이준석도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때리면 때릴수록 이준석의 덩치가 존재감은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세요? 이준석이가 자신 있게 나가서 신당 창당한다고 얘기하는 거, 언론은 애써 이준석의 신당 창당의 파괴력을 한동훈의 등장과 함께 축소시키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준석이는 나가서 윤석열 때리고 한동훈 때리고 김건희만 때리면 계속 이준석의 신당은 파괴력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럼 한동훈이는 이준석과 싸워야 되죠. 민주당과 싸워야 되죠. 거기 안에 또 뭐가 있냐? 언론과도 싸워야 돼요. 왜? 한동훈이는 이제 정치인으로 등장하는 순간 모든 리스크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한동훈도 검증을 받아야 되겠죠. 정치를 하다 보면요, 나는 똑바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위에서 사고 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수습 능력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정치가 얼마나 5만 가지의 사람들이 모이고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검사들은 자기네들이 잘 짜여진 각본하에, 잘 기획한 각본하에 뭔가를, 수사를, 사건을 조작하고 계획하고 있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죠. 생활의 예술이 아니라.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그러니까 내일 뭐가 터질지가 몰라요. 내일 누가 사고 칠지를 몰라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한동훈이가 대응 능력이 있냐? 전혀 없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비대위원 중에 노인은 빨리 죽어야 된다, 그 막말했을 때 한동훈이가 저거를 급하게 수습할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언론 이용해서 덮으려고 그랬는데 법조 출입 기자들이랑 국회 출입 기자들은 달라요. 막 한동훈이 복도에 왔다 갔다 할 때 한동훈 장관님 이번에 그 막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요. 응? 옛날에 법조 출입 기자들과는, 왜 법조 출입 기자들은 여러분들 검사들이 모든 기소 내용과 어떤 그 수사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 가세요? 법조 출입 기자들은 을이야, 을. 기자지만 을의 입장이었어요. 검찰이 주는 정보로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게 왜 이렇게 했죠?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치부 기자들은 달라요. 이미 정치부 기자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고, 이럴 경우에 이미 데스크들이나 정치부권에서 앞으로 행보나 이런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동훈이가 기자들의 질문이 날라오면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응? 정치부 기자, 특히 지금 조중동이 한동훈에게 우호적일까요? 우호적인 척하면서 한동훈 어떤 비대위를 처음에는 힘을 실어주려고 해서 결국은 조중동은 끝까지 검사 대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이 특검을 거부하는 순간 이제 조중동과 조선일보와 한동훈과 윤석열은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예요. 특검 받아서 정면 돌파하라고 끊임없이 대한민국 수구 세력들이 알려줬거든요. 이게 국민 여론이 여러분들 뭐 50대 50이거나 그 정도면 뭐 조중동이 또 여론 조작을 해갖고 좀 더 반대하는 입장으로, 특검 반대하는 입장으로 기울을 수 있겠지만 김건희 자체가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는 운신의 폭이 계속 좁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굉장히 윤석열에 직할 때, 그리고 한동훈이를 조종할 수 있는 건 김건희라는 생각밖에 저는 안 하는 게, 만약에 국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50억 대장동 특검이 통과됐을 때 한동훈이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발표가 났을 때, 한동훈이 만약에 내년 총선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어야 돼요. 지금 여론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 건의해서 특별 감찰관 제도나 아니면 제2 부속실을 설치를 건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상적인 당대표죠. 그렇죠? 김건희에 관해서는 한동훈이도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한동훈 비대위한테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비대위원장이었으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도 자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나 제2부속실 설치를 대통령실에게 건의하겠다 이런 말이라도 나와갖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내년 총선에서는 김건희 리스크를 떨쳐버리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이 대통령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자체가 김건희 이슈가 내년 총선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멍청해요. 아마추어들. 이 이슈가 자기네들한테는 악재인 거를 알면 이 이슈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소진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 어떻게 돼요? 최의결하면 공천, 국힘당 파탄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중동이 차라리 특검을 받고, 그렇죠? 차라리 특검을 받고 특검 임명하고 특검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지만 또 조중동이 특검 흠집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론 호도하고 얘네들은 처음에 그걸 생각한 것 같아요. 특검을 국힘당이 받으면 그리고 윤석열이 특검을 받으면 이제 특검을 추천을 하게 되고 그럼 일주일 안에 특검을 임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특검 사무실이 생기고 특검의 수사 방향을 얘네들이 또 왜곡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정면 돌파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털고 가자. 왜냐면 이거는 누군가는 털고 가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에서 털고 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이랑 한동훈이가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맞고 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이게 거의 또 한 달이 김건희 특검의 이슈가 총선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멍청 바보입니까? 윤석열이 거부했다고 그 다음날 가갖고 국회 본회의 열어달라고 할까? 아니죠. 이게 또 국회가 본회의가 열려야지 재의결 과제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2월 15일 넘어가서 국힘당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 국회 본회의 요구를 김진표 의장에게 해서 다시 묻자고 하는 거 할 수. 김진표 의장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김진표 의장도 이거를 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국힘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를 열 수밖에 없잖아요. 한번 김진표 의장이 망치를 두드린 사안인데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기 때문에 다시 국회에서 투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야의 합의가 필요 없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결국은 국힘당 소속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게 다시 국회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여당에서는 국회 본회의 날짜를 합의를 해서 원래 국회를 열게 돼 있는데 이제는 국힘당이 본회의 합의를 안 해줘도 그건 당연히 국회의장이 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일 날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2월 15일에서 2월 25일 사이에 재의결하면요 저쪽은 끝나요. 왜 그러면 3월달 되면 이제 선거운동하러 다녀야 돼. 3주 전부터 선거운동하러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3월부터는 막 지하철 여기금 어건 홍보 붙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막 후보 예비 이미 다 선거운동 지금도 선거운동 하거든요 여러분들. 12월 10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지금 명함 들리고 있고 선거운동 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자기 열심히 12월 10일부터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명함 다 돌려갖고 공천 이상 없다라고 생각했더니 저 어떤 검사 시발 새끼가 내려와갖고 내 자리를 뺏었어. 저 새끼 내가 죽일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난 국힘당 이제 탈당할 거야. 야, 한들이겠냐고. 응? 그래서 한동훈의 운명은 결국은 윤석열이의 저런 거부권 정치가 끝난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언론에서 아무리 무슨 민주당이 분당이다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말아라. 이재명 당대표는 결렬될 거 알면서도 끝까지 이낙연 씨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낙연은 제 갈 길 가겠다. 제가 이낙연 씨한테 오늘 기분 좋은 이낙연 씨가 나간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낙연이 가는 길은 지옥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재명이 가는 길은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낙연은 배지들을 달기 위한 구시대의 어떤 기득권들과 걸어가는 길이지만
이재명의 길은 국민들과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는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뭐 아니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제안을 해놓고 무슨 회담을 해. 그건 둘 다 안 될 거 알면서 명분 쌓게요. 어쨌든 민주당의 공관위원장 임현백 교수님이 공천관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이럴 때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2017년 때 안철수가 호남 홀대론을 펼치고 안철수가 호남 홀대론을 펼치면서 그 동교동계를 끌고 나가갖고 선거를 펼쳤죠.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팔면서 곧 8년 만에 또 하는 거예요. 그쵸? 한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내가 임혁배, 이 혐이 아니라 임혁백 교수, 임현이라고 했구나. 임혁백. 그러면 이제 저렇게 다시 김대중으로 하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저런 식으로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늘 민주당은 분열하면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김홍걸이 이제 또 다니면서 이낙연을 저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김홍걸이는 항상 필요해요. 이제 김홍걸이가 이재명 당대표 옆에서 저희 아버님은 단 한 번도 분열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안철수 대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김홍걸 의원님은 쓰임이 많아요. 저희 아버님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홍걸이 누가 봐도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 팔아서 너희들 정치하지 말아라. 계속 직격탄 날리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민주당은 우리가 김홍걸 의원이 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도 하여튼 쓰임새가 있어요, 김홍걸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쌍특검을 거부했잖아요. 윤석열은 결국은 이 쌍특검이 통과가 되잖아요. 윤석열은 이제 피의자예요. 윤석열은 공범입니다. 그쵸? 윤석열은 스스로가 이거는 우리가 자꾸 김건희에만 타겟을 맞추는데 윤석열도 공범이다. 치드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대출 윤석열도 수사 대상이에요. 윤석열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셀프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쌍특검을 거부하는 윤석열도 공범이다. 지 와이프 지키고 지도. 역사는 독도를 내주고 김건희를 지키겠다는 윤석열은 당장 내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누구죠? 우리 조국 장관님 말씀대로 민주진영이 내년 200석 이상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석, 뭐 230석이라도 얻어갖고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 임기 1년을 단축시키고 국민들이 다 찬성하면 윤석열 임기 줄일 수 있어요. 개헌 내용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개헌 4년 중임제로 하면서 부칙에다가 현재 대통령의 1년을 임기를 단축시키고 4년 중임제로 한다라고 국민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통과되면요 국민투표에 붙여지거든요. 국민투표에. 그러면 개헌은 국민투표에 붙여져요. 그래서 당연히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왜 여러분들 윤석열 임기를 1년 줄이자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거의 7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윤석열을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 4년 중임제하면 우리야 어떤 정치적으로 중임제가 뭔지 그리고 뭐 내각제가 뭔지 잘 알지만 사람들은 뭔가 또 바뀐다 그러면 뭐 기대도 할 수 있고 그러지만 일단은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 간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게 있는데 윤석열 임기를 1년 단축한다라고 하면 국민투표를 붙여도 얼마든지 통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뭘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이 검사 독재 정권의 시대를 2023년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억울하게 0.73표 차이로 떨어진 이재명 당대표가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내년 총선 대승에서 4년 중임제라면 이재명을 5년 볼 수 있었지만 이재명을 8년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내년 총선이 중요한지 좀 말씀드리고 잠깐 이게 총수님 부통령제가 낫나요? 총리제가 낫나요? 중임제에서는 부통령제가 맞는 것이고 우리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총리직을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4년 중임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거리가 됐을 때 부통령이 그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는 거지만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지금 총리직을 선택하고 있는 거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4년 중임제 하게 되면 부통령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좀 모순이에요. 이 총리제도나 이런 거는 사실 의원 내각제랑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약간의 의원 내각제와 좀 섞여 있어요. 진짜 대통령제는 부통령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럼 미국은 완전체의 대통령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원 내각제 요소가 좀 왜 있냐면 총리한테 여러분들 전임 정권을 주잖아요. 그것도 사실 대통령제와는 조금 어긋나는 거잖아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줬는데 대통령이 총리에게 책임 총리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의원들이 국무장관으로 들어오는 것도 의원 내각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그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좀 섞여 있는 현재의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행사하지만 또 총리에게 무슨 장관 지명 후보자들을 임명권을 주고 막 이런 것들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좀 섞여 있는 거예요. 연동형제가 낫나요? 비례형이 낫나요? 뭐 질문이 좀 정확하지가 않는데 저분 질문은 연동형 선거제도의 개편이 중요하냐 아니면 그 병립형이 좋냐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불리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우리 새해를 같이 맞이합시다. 내일은 한 10시 정도 일찍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만약에 다스베이다가 방송을 안 한다 그랬으면 어제 방송을 할 걸 다스베이다가 방송을 하는 줄 알고 쉬었어요. 깜빡했어요. 오늘 늦게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